Sir, do you have a moment for a question? Just like 2 minutes. So, how are the negotiations with Korea? 미국의 관세 정책 한 발씩 물러나고는 있는데 그래도 불확실성과 변수, 우리 입장에서는 악재로 가득합니다. 내일 한미 통상수장이 만나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가게 될까요?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건 관세 정책으로 국내 경제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경제 이슈,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내일 오늘이죠. 오늘 에이펙 통상장관회의가 개막을 하고요. 이걸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통상수장들이 3주 만에 다시 만나게 돼요. 어떤 의제가 오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사실 지난달에 이제 협의가 있었다라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고요. 이 협의를 뭐 구체화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미 협상 시한이 7월 8일 뭐 이때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협상을 다 완료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부담감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새로운 정권이 그러니까 6월 4일이 되면 나올 거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들은 조금 미뤄두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절차적인 과정이 있어서 어떤 것을 올릴지 그러니까 안건 자체의 어떤 내용보다는 안건의 어떤 리스트 같은 것들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결정 자체는 다음 정권을 미루지만 예. 이제 회의의 테이블에 올라가야 될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죠. 리스트 같은 것들을 구체화하고 이제 상품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지난번 협의를 점검하고 이제 새로운 정권을 위해서 어떻게 보자라면 이 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환율 협상 문제인데요. 환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이제 환율을 절상하라는 이야기고요. 우리 원화 입장에 한다는 이야기는 환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기 때문에 1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를 조금 올려라. 높여라. 높여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달러 환율을 좀 떨어뜨리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 무역 수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무역 수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잘 되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같은 달러로 생산했을 때 원화 표시 가격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반대로 우리나라 수출을 그러니까 대미 수출을 줄이려 그러면 역시 이제 원화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로 같은 비용을 만든 제품이라 할지라도 달러 표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도 어떻게 보면 달러화를 약하게 해달라, 위안화를 강하게 해달라, 그리고 대만하고도 대만 달러를 강하게 해달라는 요청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 있고요. 네. 무역 적자 국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국의 화폐 가치를 좀 높여라라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큰 틀 안에서 우리나라 협의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환율 어떤 절상의 압력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쪽에서는 트럼프가 제2의 플라자 합의, 그러니까 달러를 절하하고 엔화를 절상하는 그 제2의 플라자 합의를 또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일단은 플라자 합의가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는지, 지금 시점에서 이런 합의가 또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플라자 합의 자체는 일본을 견제하는 일본의 통화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데는 크나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사실 미국과 경쟁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일본이 사실은 90년대 장기 침체를 겪게 된 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상황 자체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이제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다국 간의 이런 환율이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조업 기반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무턱대고 어떻게 보자면 환율을 올리는 것도 죄송합니다. 위안화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미국 경제 입장에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있고 사실 세계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중국이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가격이 미국에 올라간다는 것이 또 반드시 좋아지는 이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80년대와 비교해서 워낙 교육 규모 자체가 달라진 상황들이기 예. 때문에 이게 쉽사리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정책 자체가 이제 무역 적자를 축소시킨다는 기조를 가고 있고 이 기조 하에서 위안화 가치를 올려라, 대만 달러의 가치를 올려라, 원화 가치를 올려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방향성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친 우리 국내 경제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앞서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서 잡았는데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0%대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이게 석 달 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낮춰서 잡은 겁니까? 사실 뭐 석 달 전하고 비교하는 거 좋지만 작년 말하고 비교하면 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작년 말에 올해 성장률 2점대 초반 예측했습니다. 거의 모든 경제 성장률 전망 기관들이 2점대 초반을 예측했는데 KDI가 처음으로 1% 아래로 예측하는 0.8%로 이렇게 예측하는 이런 보고서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결부가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이슈를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예. 특히나 관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직접적으로 줄어들이게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아무래도 전기차 캐즘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수출 같은 것들이 좀 위축되고 있는 양상에서 관세까지 이렇게 덧붙이게 되면은 반도체 자동차 분야에 공동으로 타격이 오다 보니까 수출 위축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 혼란성에 따른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부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내수가 위축이 되고 있고 소비 지출이 계속 연속적인 분기에 따라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내수 부진 자체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될 것은 이 내수 부진 같은 것들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뭐 자영업자 성과에도 나오고 있지만 인구 구조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 문제가 이제는 진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내수 부진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내수 부진이 고착화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미래에 소비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소비를 또 줄이는 미래에 어떻게 보면 경제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소비를 쉽게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경제 좋아야 오늘 소비를 늘리면서 뭐 다음에 벌어서 돈을 쓰지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안 좋은데 올해 돈을 쓰자라는 이야기는 사실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내수의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서 뭐 KDI나 이런 쪽 조언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재정 지출을 조금 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또 이제 금리 있어서 금리를 조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결정을 하기 어려운 시기지만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시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실 금융기관으로 계속적으로 이름이 올랐던 곳, MG 손해보험, 매각도 잘 안 되고 했었는데요. 가교 손해보험사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폐업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가교 손해보험사는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주도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손해보험에 무슨 예금보험공사 들어가냐로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개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예금보험 대상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기금을 마련해 놓은 곳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손해보험 쪽에 예금보호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은 곳들이 있는데 이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가교보험사를 세우고 이 가교보험사를 바탕으로 해서 계약들을 큰 삼성화재라든지 DB손해보험이라든지 현대해상이라든지 KB손보, 메리츠화재까지 MG손해보험이 가진 계약들을 좀 안 좋은 계약, 좀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이 낮은 계약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익성이 낮았기 때문에 MG손해보험이 이제 실적이 안 좋고 건전성 문제가 생기면서 손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는 건데 이런 보험 계약들을 좀 흩어져서 나눠주겠다라는 의견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얘기하는 거는 보험 계약의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그대로 가져가겠다. 우리가 기금을 써가지고 일부 이게 보전을 해주면서 완벽하게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임직원 역시 MG손해보험의 임직원 역시 이 가교보험사를 통해서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밝히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교보험사가 설립이 돼서 이제 가입자들의 계약들이 이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시간도 들 거고 행정비용 같은 것들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보험사 간 합병 같은 가장 큰 이슈가 전산 이슈거든요. 전산 이슈란 것은 계약을 기록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큰 보험사들끼리 합치게 되면 뭐 최근에 오렌지생명하고 신한생명 이런 데들이 합쳤는데 이런 과정에서 전산하는데 한 1년 넘게 걸렸습니다. 1년 넘게 걸린다는 이야기는
이 기입하는 체계가 다르고 같은 툴 안에서 분석을 해야 얼마나 이제 손해율이 예측이 되고 흔히 말하는 보험 수지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건전성 비율까지 안정적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전산 비용 같은 것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이게 서류란 것이 종이로 작성된 것들이 아니고 A의 데이터베이스, 지금 MG 손해보험의 데이터베이스 체제 안에서 설계된 것들이 다른 회사들로 가야 되는데 이 다른 회사들로 갈 때 전산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결국 건전성 비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진행되긴 좀 어려운 작업일 수 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전산을 통합하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자,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수익성이 나쁜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수익성에 계속 문제가 되는 보험, 역시 실손보험 쪽이 아닐까 싶어요. 실손보험, 심각한데 갈수록 감사원 쪽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허위나 과다 청구 의심 사례가 아주 많이 적발이 됐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허위나 과다 청구로 의심되는 사례는 예. 실손보험에 신청을 하고 대신에 건강보험에 신청하지 않는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예.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명이 허위 기재된 것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비염 수술 같은 것들을 하면은 건강보험에서도 받고 그렇죠. 실손보험에서 받는 것들이 예. 정상인데 비염보험을 하면서 사실 코성형을 하고 비염을 어떤 치료했다라고 하고 손해보험사에 청구를 하지만 실제로 건강보험에 조사를 하게 되면 예.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는 그쪽에 청구하지 청구를 않는 안 이런 된다.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니 보험 사기 아니에요? 보험 사기죠. 이건 예. 병명 허위 기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허위 기재 같은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자라면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미가입자들에 대해서 이름을 바꿔서 한다든지 어차피 실손은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이제 진료를 많이 보는 것들이 이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가입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짜로 대신 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대도 문제가 되고 허위도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뭐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적어도 이제 국민건강보험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허위 기재 같은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허위 기재라든지 혹시 실손보험하고 건강보험이 매치가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빨리 디텍팅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지부와 또 금융위원회에서도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홈플러스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기업 회생 절차 밟고 있습니다. 네, 홈플러스가 건물 임대주와 임차료 협상에 실패한 점포들을 대상으로 폐점될 위기에 놓인 점포가 있다고요? 홈플러스 운영에 있어서 이제 자기가 가진 건물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죠. 흔히 말하는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은 채권단에서 임차료를 낮추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 들어가 있는 데서 임차료를 낮추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래 기존 계약에 맺고 있던 건물주들은 이걸 왜 임차료를 낮춰야 되느냐에 네. 대한 근본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결국은 임대료 조정 협상 같은 것들이 계속 결론이 나면서 전체 점포의 한 20%까지는 폐점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0% 폐점 위기란 것은 결렬된 곳이 한 20% 정도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사실 임대료이나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수반하는 것인데 어떤 채권단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 과정 속에서 좀 갈등이 나면서 어떻게 보자라면 홈플러스가 닫는 몇몇의 홈플러스 점포가 닫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력 조정 이야기도 나오고요. 무더기 영업 중단 사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임대료 계약이 잘 안 됐다라고 해서 이게 뭐 반드시 폐점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측하지는 좀 않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홈플러스 같이 큰 어떤 뭐 상품을 파는 이런 커머스가 입점한 곳은 아무래도 이제 이 점포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건물주 입장에서도 이게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서로 논의가 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반드시 단기간 안에 아마 이게 뭐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상당 부분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래 건물주 역시 임차가 언제까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이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계약이 이행된 거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자라면 뭐 이 협상의 과정이지 이게 다 없어지진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20% 가량 폐점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이 뭐 시장의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주주가 MBK 파트너스 사모펀드죠. 시장에 필요할 같은 존재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그런 자본도 필요할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끝으로 뉴욕 증시 짚어보도록 하죠. 약간 숨고르기였던 것 같아요. 예, 뭐 오늘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 더 진전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재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며칠 동안 많이 올랐고 물론 다우는 어제 떨어지긴 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 며칠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장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큰 뉴스가 없고 이제 큰 뉴스는 다음 주나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조정장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혼조세지만 뭐 나스닥은 계속 오르고 다우는 약간 떨어진 상태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